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2부가요. 농업혁명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지금 6번째 부분은 피라미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건설하기란 장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네, 책 148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그 덕분에 인류가 번영과 진보의 길에 들어섰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파멸을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사피엔스가 자연과의 긴밀한 공생을 내던지고 탐욕과 소외를 향해 달려간 일대 전환점이었다는 것이다. 이 길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었든 간에 돌아갈 길은 없었다. 농경 덕분에 인구가 너무나 급격하고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수렵과 채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농경 사회는 하나도 없었다. 농업으로의 이행이 일어나기 전인 기원전 만년경 지구에는 500만에서부터 800만 명의 방랑하는 수렵 채집인이 살고 있었다. 기원 후 1세기가 되자 수렵 채집인은 100만, 200만 명밖에 남지 않았으나 주로 호주, 미 대륙, 아프리카에 있었고 같은 시기 농부들의 숫자는 2억 5천만 명으로 수렵 채집인을 압도했다. 농부 대다수는 영구 정착지에 살고 있었고 방랑하는 양치기 부족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사람들의 세력권은 대부분 극적으로 좁아졌다. 고대 수렵 채집인들은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영토에서 사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들에게 본거지란 언덕과 시내, 숲과 열린 하늘을 포함하는 땅 전체를 말했다. 하지만 농부는 종일 작은 밭이나 과수원에서 일했고 가정생활은 나무나 돌, 진흙으로 지어져 면적이 몇십 제곱미터에 불과한 비좁은 구조물, 즉 집에서 이루어졌다. 전형적인 농부는 이 구조물에 매우 강한 애착을 느꼈다. 이것은 건축학뿐 아니라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커다란 혁명이었다. 이리하여 내 집에 대한 집착과 이웃으로부터 분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 된 존재의 심리적 특징이 되었다. 새로운 농업 영토는 고대 수렵 채집인의 것보다 훨씬 더 좁았을 뿐 아니라 훨씬 더 인공적이었다. 수렵 채집인들은 불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자신들이 떠도는 땅에 의도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거의 없었다. 이와 달리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변 자연 환경에서 힘들여 떼어낸 인공적인 섬에 살았다. 이들은 숲의 나무를 베어내고 물길을 파고 들판에서 돌을 제거하고 집을 짓고 밭고랑을 갈고 유실수를 줄지어 심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적 거주지는 오로지 인간과 그들의 식물과 동물만을 위한 것이었고 성벽과 산울타리로 방어벽을 친 경우가 흔했다. 농부의 가족들은 골치 아픈 잡초와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고 그런 것들이 침입하면 퇴치했다. 만일 그런 것들이 계속 살아남으면 그것들을 적대시하는 인간들을 박멸시킬 방법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계속 살아남으면 그것들을 적대시하는 인간들은 박멸 방법을 모색했다. 집 주위로는 특히 강력한 요새를 구축했다. 농업혁명의 여명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명의 인간이 나뭇가지와 파리채, 신발과 독성 스프레이로 무장하고 인간이 사는 곳으로 끊임없이 침투하는 부지런한 개미, 은밀한 바퀴벌레, 대담한 거미, 잘못 들어온 딱정벌레 등과 가차없는 전쟁을 벌여왔다.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인간이 만든 고립된 영토는 이처럼 매우 좁았고 그 주위는 길들여지지 않은 광활한 자연이 둘러싸고 있었다. 지구 표면은 약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중 1억 5,500만 제곱킬로미터가 육지다. 비교적 최근에
해당하는 기원 후 1400년까지만 해도 압도적 다수의 농부들은 본인들이 기르는 동식물과 함께 약 1100만 제곱킬로미터, 즉 지표면의 2%에 불과한 좁은 지역에 몰려 살았다. 다른 지역은 모두 너무 춥거나 덥거나 건조하거나 습하거나 해서 경작에 맞지 않았다. 지표면의 2%에 지나지 않는 좁디 좁은 지역이 이후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인공섬을 떠나기가 어려웠다. 심각한 손실의 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집과 목초지와 곡창지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게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축적되었다. 쉽게 옮길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한 장소에 매였다. 우리 눈에 고대 농부는 찢어지게 가난한 것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그의 가족이 소유한 인공물은 수렵 채집인의 한 부족 전체가 지닌 것보다 많은 것이 보통이었다. 미래의 도래. 농경시대에는 공간이 축소된 동안 시간은 확장되었다. 수렵 채집인은 다음 주나 다음 달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농부들은 미래의 몇 해나 몇십 년이라는 세월 속으로 상상의 항해를 떠났다. 수렵 채집인들은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데다 먹을거리나 소유물을 저장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도 모종의 사전계획을 도모한 것은 분명하다. 쇼베, 라스코, 알타미라 동굴의 예술품을 만든 사람들은 작품이 수십 수백 세대에 이어지도록 의도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사회적 동맹과 정치적 라이벌 관계는 장기적인 성격을 띈다. 은혜를 갚거나 복수를 하는 데는 흔히 여러 해가 걸린다. 그럼에도 수렵 채집인의 생업 경제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수렵 채집인들은 그 덕분에 많은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을 걱정해봐야 무의미했다. 농업혁명 덕에 미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농부들은 언제나 미래를 의식하고 그에 맞춰서 일해야 했다. 농업경제의 생산 사이클은 계절을 기반으로 했다. 몇 개월에 걸쳐 경작을 하고 나면 짧고 뚜렷한 수확기가 뒤따랐다. 풍성한 수확을 모두 끝마친 날 밤 농부들은 마음껏 축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로부터 한두 주일 이내에 다시 새벽에 일어나 들판에서 온종일 일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식량은 오늘, 다음 주, 다음 달 먹을 것까지 충분했지만 이들은 다음 해와 그 다음에 먹을 거리까지 걱정해야 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생산의 계절적 사이클뿐 아니라 농업 자체의 근본적 불확실성에도 뿌리를 두고 있었다. 대부분의 마을은 아주 제한된 종류의 재배 작물과 가축을 기르며 살았기 때문에 가뭄, 홍수, 병충해에 취약했다. 농부들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해야 비축분을 만들 수 있었고, 저장고의 곡물이, 지하실의 올리브 오일통이, 식료품 저장실의 치즈가, 석가래의 소시지가 매달려 있지 않으면 흉년에 굶어 죽을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흉년이나 흉작은 늦든 이르든 오게 마련이었다. 나쁜 시절이 오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 사는 농부는 오래 살지 못했다. 그 결과 농업의 도래와 함께 비로소 인간의 마음속 극장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주연 배우가 되었다. 비가 내려야만 논밭에 물을 댈 수 있는 지역에서 우기의 시작은 걱정의 시작을 의미했다. 매일 아침 농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바람의 냄새를 맡고 눈을 가늘게 떴다. 저게 구름 맞나? 비가 제때 올까? 충분히 내릴까? 폭풍우가 몰아쳐서 파종한 씨앗들을 씻어가거나 묘목을 쓰러뜨리지 않을까? 그동안 유프라테스, 인더스, 황하 유역의 농부들은 강물의 수위를 점검했다. 이들의 두려움도 다른 이들에 못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강물이 불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고지대에서 씻겨 내려온 비옥한 흙이 퍼질 수 있고 광대한 관계 시스템에 물을 댈 수 있었다. 하지만 홍수가 너무 심하거나 시기가 잘못되면 가뭄만큼이나 들판을 모두 망칠 수 있었다. 농부들이 미래를 걱정한 것은 단순히 걱정할 이유가 더 많았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많은 밭을 일구고 관계용 수로를 더 파고 더 많은 씨를 뿌릴 수 있었다. 근심하는 농부는 여름철 수확개미만큼이나 정신없이 바쁘게 일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 열매에서 기름을 짤 수 있도록 땀 흘려 올리브나무를 심었고 오늘 간절히 먹고 싶은 식량을 겨울이나 내년을 위해 참고 비축해 두었다. 농사 스트레스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대규모 정치사회 체제의 토대였다. 슬프게도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렇게 힘들여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얻지 못했다. 모든 곳에서 지배자와 엘리트가 출현했다. 이들은 농부가 생산한 잉여 식량으로 먹고 살면서 농부에게는 겨우 연명할 것밖에 남겨주지 않았다. 이렇게 빼앗은 잉여 식량은 정치, 전쟁, 예술, 철학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들은 왕궁과 성체, 기념물과 사원을 지었다. 근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90%는 아침마다 일어나 구슬과 같은 땀을 흘리며 땅을 가는 농부였다. 그들의 잉여 생산이 소수의 엘리트를 먹여 살렸다. 왕, 정부 관료, 병사, 사제, 예술가, 사색가. 역사처에 기록된 것은 이들 엘리트의 이야기다. 역사란 모든 다른 사람이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하는 동안 극소수의 사람이 해온 것이다. 상상 속의 질서란 소제목입니다. 농부들이 생산한 잉여 생산이 새로운 수송기술과 함께 결합되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큰 마을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마을은 읍이 되었고 드디어 도시가 되었으며 새로운 왕국과 상업망이 이 모두를 하나로 묶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잉여 식량과 개선된 수송수단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설사 한 사람이 같은 마을 사람 1000명이나 같은 왕국 사람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어떻게 토지와 물을 나눌지, 불화와 분쟁을 조종할지, 가뭄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분쟁이 번지게 마련이다. 창고가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역사상의 전쟁과 혁명 대부분은 식량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의 선봉에 선 것은 굶주린 농부가 아니라 부유한 법률가들이었다. 고대 로마 공화국은 기원전 1세기에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때는 귀중품을 가득 실은 지중해 전역의 선단들이 그 전 선조들은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로마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던 시기였다. 하지만 로마의 정치 질서가 붕괴해서 일련의 치명적 내란이 일어난 것 또한 부가 절정에 이르렀던 바로 이 시점이었다. 1991년 유고슬라비아는 모든 국민을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국가는 해체되고 끔찍한 유혈극이 벌어졌다. 이런 재난들의 근원에 깔린 문제점은 인류가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불과 수십 명으로 구성된 작은 무리에서 진화해 왔다는 사실이다. 농업혁명이 일어난 뒤 도시와 왕국과 제국이 출현하는 데는 불과 몇천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규모로 협력하는 본능이 진화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생물학적 협력 본능이 부족함에도 수렵 채집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의 신화 덕분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협력은 느슨하고 제한적이었다. 각각의 사피엔스 무리는 모두가 독립적인 삶을 영위했고 필요의 대부분을 스스로 충족하는 행태를 계속 유지했다. 만일 2만 년 전에 사회학자가 있었다면 농업혁명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그로서는 신화의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당연했을 것이다. 고대 정령과 부족 토템에 대한 이야기들은 500명의 사람들이 서로 조가비를 교역하고 이상한 축제를 거행하고 네안데르탈인 무리를 쓸어내기 위해 힘을 합치게 만들 만큼 강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고대 사회학자는 신화에는 수백만 명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매일 협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다. 신화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농업혁명 덕분에 밀집된 도시와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자 사람들은 위대한 신들, 조상의 땅, 주식회사 등등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꼭 필요한 사회적 결속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의 본능이 늘 그렇듯 달팽이처럼 서서히 진화하고 있는 동안 인간의 상상력은 지구상에서 유례 없이 거대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다. 기원전 8500년경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정착지는 여리고 같은 마을로 주민은 수백 명에 불과했다. 기원전 7000년 소아시아의 읍인 차탈휘우크의 주민은 5천에서 10,000명이었다.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을지 모른다. 기원전 5000에서 4000년 사이에 나일강 유역 초승달 지역에는 인구 수만 명의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 도시는 모두 그 주변의 수많은 촌락들을 지배했다. 기원전 3100년에는 하부 나일 유역 전체가 통합되면서 최초의 이집트 왕국이 생겼고 그 파라오들은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사는 수십만 명의 백성을 다스렸다. 기원전 2250년경 사르곤 대제는 최초의 제국인 아카드를 건설했는데 100만 명이 넘는 신민과 5,400명의 상비군을 지닌 제국이었다.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 사이 중동에서 최초 거대 제국들이 등장했다.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이들은 수백만 명의 신민을 다스렸고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렸다. 기원전 221년 진 제국이 중국을 통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 후 1년 로마는 지중해 분지를 통일했다. 진이 4천만 명의 백성에게서 거둔 세금은 수십만 명의 상비군과 10만 명이 넘는 관료들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에는 최대 1억 명의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었다. 그 수입으로 25만에서 50만 명의 상비군,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쓰이는 도로망, 오늘날까지도 대형 행사가 열리는 극장과 원형 극장을 만들고 유지했다. 이것은 물론 인상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 제국이나 중국의 진 제국에서 운영했던 대량 협력망에 대해 장밋빛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협력이란 말은 매우 이타적으로 들리지만 항상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평등주의적인 경우는 드물었다. 인간의 협력망은 대부분 압제와 착취에 적합하도록 맞춰져 있었다. 급성장하는 협력망에 돈을 댄 것은 농부들의 소중한 잉여 식량이었다. 세금 징수자가 황제 펜을 한번 휘두르면 이들은 한 해 땀 흘린 농사의 소출 전체를 빼앗기고 절망해야 했다. 명성 높은 로마의 원형 극장들은 노예들이 건설한 경우가 많았다. 원형 극장은 부유하고 게으른 로마인들이 노예 검투사들의 싸움을 즐길 수 있도록 세워졌다.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조차도 협력망인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수천 명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행동을 조율하기 때문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진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는 모든 협력망은 상상 속의 질서였다. 이들을 지탱해주는 사회적 규범은 타고난 본능이나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공통의 신화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었다. 신화는 어떻게 해서 제국 전체를 지탱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미 그런 사례를 하나 검토했다. 뿌조사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화 2개를 살펴보자. 하나는 기원전 1776년경의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는 고대 바빌로니아인 수십만 명의 협력 매뉴얼 역할을 했다. 또 하나는 1776년 미국 독립 선언문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현대 미국인 수억 명의 협력 매뉴얼로 기능하고 있다. 기원전 1776년 바빌론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였다.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거느린 바빌로니아 제국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을 것이다.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의 대부분을 다스렸는데 오늘날 이라크의 대부분과 시리아,
이란의 일부가 포함된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바빌론의 왕은 함무라비다. 그의 명성은 그의 이름을 딴 함무라비 법전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법조문과 관리의 모음집으로서 그 목표는 함무라비를 정의로운 왕의 역할 모델로 제시하는 데 있었다. 또한 바빌로니아 제국 내에 좀 더 통일된 법 체계를 확립하는 토대 역할을 하며 후손들에게 정의란 무엇이며 정의로운 왕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여기 지금 왼쪽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소장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함무라비 법전을 새긴 석추 기원전 1776년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에 법전이 새겨져 있어서 이게 지금까지 유래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후손들은 가르침에 귀 기울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식 엘리트 관료 엘리트는 그 경전을 추앙했고 심지어 함무라비가 죽고 그의 제국이 영락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견습 필경사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베껴 썼다. 그러므로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 질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다. 이 문서의 첫머리는 메소포타미아의 만신전 중에서도 주신인 아누, 엔릴, 마르두크 신이 함무라비에게 정의가 지상에서 널리 퍼지고 사악한 나쁜 것을 폐지하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를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 그 판결은 이러이러하다는 상투적인 문구와 함께 약 300건의 판결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 판결 196번부터 199번과 209번부터 214번은 다음과 같다. 196번. 만일 귀족 남자가 다른 귀족 남자의 눈을 멀게 한다면 그의 눈도 멀게 만들라. 197번. 만일 귀족 남자가 다른 귀족 남자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도 부러뜨려야 한다. 198번. 만일 그가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린다면 그는 은 60세겔을 저울에 달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한다. 199번. 만약 그가 귀족 소유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린다면 노예의 가치의 절반을 은으로 저울에 달아 지불해야 한다. 209번. 만일 귀족 남자가 귀족 여성을 때려서 그녀의 아기가 유산되었다면 태아에 대한 보상으로 은 10세겔을 저울에 달아 지불해야 한다. 210번. 만일 맞은 여성이 사망한다면 그 남자의 딸을 죽여야 한다. 211번. 만일 그가 임신 중인 평민 여성을 때려서 유산시킨다면 은 5세겔을 달아주어야 한다. 212번. 만일 그 여성이 사망한다면 그는 은 30세겔을 저울에 달아 주어야 한다. 213번. 만일 그가 귀족의 여성 노예를 때려서 그 태아를 유산시킨다면 그는 은 2세겔을 저울에 달아 주어야 한다. 214번. 만일 그 여성 노예가 죽는다면 그는 은 20세겔을 저울에 달아 주어야 한다. 판결을 열거한 뒤 함무라비는 다시 한번 선언한다. 이것이 유능한 왕 함무라비가 내린 공정한 판결이다. 함무라비는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영토를 진리의 길에 따라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인도했다. 나는 함무라비, 고귀한 왕이다. 나는 엔릴 신이 내게 보살피라고 맡긴 백성, 마르두크 신이 내게 이끌 책임을 맡긴 백성을 부주의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노라.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론의 사회적 질서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원칙은 신들이 읊어준 것이라고 단언한다. 계급제도의 중요성은 엄청나다. 법에 따르면 인간은 2개의 성별과 3개의 계급, 귀족, 평민, 노예로 나뉜다. 사람은 성별과 계급에 따라 각기 다른 가치를 지닌다. 평민 여성의 목숨값은 30세겔이고 노예 여성은 20세겔이다. 이에 비해 평민 남성의 눈은 약 은 60세겔의 가치가 있다. 이 법전 또한 가족 내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는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어떤 귀족이 다른 귀족의 딸을 죽이면 그 벌로 살해자의 딸이 처형당한다. 우리에게는 살인자는 무사한데 죄 없는 그의 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함무라비와 바빌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정당해 보였다. 이 법정은 만일 왕의 신민 모두가 위계질서상에 자기 자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행동하면 제국에 사는 수백만 명 모두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면 사회는 구성원을 먹이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스스로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며 더 많은 부와 더 나은 안전을 얻을 수 있도록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함무라비가 사망한 지 약 3500년 후 북미에 있는 영국 식민지 13곳의 주민들은 영국 왕이 자신들을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느꼈다. 이들의 대표는 필라델피아에 모여 1776년 7월 4일 자신들은 더 이상 영국 왕의 신민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이들의 독립선언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을 선언했는데 이 원칙은 함무라비의 것과 마찬가지로 신이 영감을 내려주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신이 불러준 가장 중요한 정의는 바빌론의 신들이 불러준 내용과는 상당히 달랐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단언한다. 우리는 다음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함무라비 법정과 마찬가지로 미국 독립선언문은 사람들이 그 문서에 신성한 원칙을 따라 행동한다면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동할 수 있을 것이며 공정하고 번영한 사회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함무라비 법정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 시대의 문서만이 아니었고 후손들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졌다. 미국의 학생들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것을 베끼고 암송해 왔다. 이 두 문서는 우리에게 명백한 딜레마를 제시한다. 둘 다 스스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리를 약속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인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반면 바빌론인들에 따르면 사람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물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옳고 바빌론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함무라비는 당연히 자신이 옳고 미국인들이 틀렸다고 받아칠 것이다. 사실은 모두가 틀렸다. 함무라비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두 평등이나 위계질서 같은 보편적이고 변치 않는 정의의 원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상상했지만 그런 보편적 원리가 존재하는 장소는 오직 한 곳, 사피엔스의 풍부한 상상력과 그들이 지어내 서로 들려주는 신화 속뿐이다. 이런 원리들의 객관적 타당성은 없다. 우리는 사람을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상의 산물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서로 평등하다는 것인가? 인간의 상상력을 벗어난 어딘가에 우리가 진정으로 평등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세계가 있단 말인가?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평등한가? 미국 독립선언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생물학적 용어로 다시 한번 번역해보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물학에 따르면 인간은 창조되지 않았다. 진화했다. 또한 평등하게 진화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평등 사상은 창조 사상과 뗄 수 없게 얽혀 있다. 미국인들은 평등 사상을 기독교 신앙에서 얻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신이 창조했으며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신앙 말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신과 창조와 영혼에 관한 기독교 신화를 믿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화는 평등이 아니라 차이에 기반을 둔다. 모든 사람은 얼마간 차이나는 유전부호를 가지고 있으며 날 때부터 각기 다른 환경에 영향에 노출된다.
그래서 각기 다른 특질을 발달시키게 되며 그에 따라 생존 가능성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평등한 창조란 말은 각기 다르도록 진화했다는 표현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물학에 따르면 사람은 창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여하는 창조주 같은 것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맹목적인 진화 과정이며 개인은 어떤 목적도 없는 그 과정에서 탄생한다. 창조주에게 부여받았다는 단순히 태어났다고 번역되어 다시 읽겠습니다. 창조주에게 부여받았다는 단순히 태어났다고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생물학에 권리 같은 것은 없다. 오로지 기관과 능력과 특질이 존재할 뿐이다. 새가 나는 것은 날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과 능력과 특질이 양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unalienable은 양도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빼앗을 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문맥이 통한다. 이 중 많은 것이 끊임없이 변이를 겪고 있으며 세월이 흐르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얼마든지 자연스럽다. 타조는 나는 능력을 잃어버린 새다. 그러므로 양도 불가능한 권리란 표현은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특질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진화한 특질은 무엇인가? 생명? 당연하다. 하지만 자유? 생물학에 그런 것은 없다. 평등이나 권리,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유란 생물학적 현상이라기보다 정치적 이상이다. 순수한 생물학적 관점에서 민주국가의 시민과 왕정국가의 신민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행복은 또 어떤가? 생물학 연구에서는 지금껏 행복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대부분의 생물학 연구는 쾌락이 존재하는 것만을 인정한다. 쾌락은 좀 더 쉽게 정의하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는 생명과 쾌락의 추구로 번역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선언문의 해당 구절을 생물학 용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가 자명하다고 본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르게 진화했으며 이들은 변이가 가능한 모종의 특질을 지니고 태어났고 여기에는 생명과 쾌락의 추구가 포함된다. 평등과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이런 추론에 격분할지 모른다. 이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안다고? 하지만 그 본질만큼은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안정되고 번영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에 반론을 펼 생각은 없다. 이것이 정확히 내가 상상의 질서라고 말한 바로 그것이니까. 우리가 특정한 질서를 신뢰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의 질서란 사악한 음모도 무의미한 환상도 아니다. 그보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함무라비도 자신의 위기질서 원리를 동일한 논리로 옹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만은 기억해두자. 가령 이렇게 말이다. 나는 귀족, 평민, 노예가 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다르다고 믿으면 우리는 더 안정되고 번영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신자들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수의 독자는 앞선 문단들을 읽으며 의자에서 몸을 비비 꼬았을 것이다. 오늘날 우린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도록 교육받았다. 함무라비 법전이 신화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만 인권도 신화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만일 인권이 오직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사회가 붕괴할 위험이 있지 않은가. 볼테르는 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하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는 마라. 그가 밤에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함무라비는 자신의 위계질서 원리에 대해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고 토머스 제퍼슨 역시 인권에 대해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하늘이 부여한 권리가 없다. 거미나 하이에나나 침팬지에게 그런 권리가 없듯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인에게 하지는 마라. 그가 밤에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런 두려움은 타당하다. 자연의 질서는 안정된 질서다. 설령 사람들이 중력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내일부터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이와 반대로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화에 기반하고 있고 신화는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상상의 질서를 보호하려면 지속적이고 활발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노력 중 일부는 폭력과 강요의 형태를 띈다. 군대, 경찰, 법원, 감옥은 사람들이 상상의 질서에 맞춰 행동하도록 강제하면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어떤 바빌론 사람이 이웃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에게 눈에는 눈, 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모종의 폭력이 필요하다. 1860년 미국인 대다수가 아프리카인 노예 또한 사람이며 자유권을 누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남부주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비린내나는 내란을 치러야만 했다. 하지만 상상의 질서는 폭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일부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정치가 탈레랑은 루이 16세 치하에서 카멜레온 같은 경력을 쌓은 인물이었다. 그는 혁명 정부나 나폴레옹 체제에 봉사했으며 때맞춰 충성의 대상을 바꿔서 말년에는 복권된 군주제를 위해서 일했다. 그는 정부에서 수십 년간 일했던 경험을 이렇게 요약했다. 당신은 총검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깔고 앉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다. 종종 단 한 명의 사제가 군인 100명 몫을 하곤 한다. 훨씬 더 싸고 효과적으로 더구나 총검이 아무리 효과적일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휘둘러야 한다. 병사와 간수와 판사와 경찰이 스스로 신봉하지 않는 상상의 질서를 유지할 까닭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인간의 모든 집단 행동 중에서 가장 조직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폭력이다. 어떤 사회의 질서가 군사력에 의해 지탱된다고 말하는 순간 군대 질서는 무엇이 유지하는가 하는 의문이 당장 떠오른다. 오로지 강요에 의해서만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일부 지휘관과 병사는 신이든 명예든 조국이든 남성다움이든 돈이든 뭔가를 진심으로 신봉해야만 한다. 이보다 더욱 흥미로운 질문은 사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 있는 자들에 관한 문제이다. 그들 스스로가 상상의 질서를 신봉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그걸 강요하고 싶어할 이유가 있을까? 냉소적인 탐욕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만 아무것도 신봉하지 않는 냉소주의자는 탐욕스러울 가능성이 적다. 호모 사피엔스의 객관적인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욕구들을 충족한 뒤에는 더 많은 돈을 들여 피라미드를 건설하거나 세계 여기저기서 휴가를 보내거나 선거운동에 자금을 대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주식시장에 투자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으나 진정한 냉소주의자에게는 이 모든 일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이다. 냉소주의학파, 즉 견유학파를 창시한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서 살았다. 한 번은 그가 햇볕을 쐬며 쉬고 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찾아왔다. 대왕은 뭔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냉소주의자는 막강한 정복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시오. 당신이 햇빛을 막고 있어요. 냉소주의자들이 제국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상상의 질서가 오로지 많은 사람, 특히 엘리트와 보안대가 진정으로 이것을 신봉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도 같다. 만일 그 주창자 대다수가 인, 예, 효를 신봉하지 않는다면 유교는 2000년 넘게 이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과 의원 대다수가 인권을 신봉하지 않았다면 미국 민주주의는 250년간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투자자와 은행가 대다수가 자본주의를 신봉하지 않는다면 현대 경제 시스템은 단 하루도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교도소의 담장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상상의 질서를 믿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그 질서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는 위대한 시이나 자연법에 의해 창조된 객관적 실제라고 늘 주장해야 한다. 사람이 평등하지 않은 것은 함무라비가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엔릴과 마르두크가 그렇게 명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평등한 것은 토마스 제퍼슨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신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이 최선의 경제체제인 것은 애덤 스미스가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불변의 자연법 측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세상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상상의 질서 원리들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한다. 그 원리는 요정 이야기, 드라마, 회화, 노래, 예절, 정치 선전, 건축, 요리법, 패션에도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평등을 믿기 때문에 한때 노동계급의 복장이었던 청바지를 부잣집 아이들도 유행 삼아 입는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계급 차이를 신봉했기 때문에 젊은 귀족이 농부의 작업복을 입는 경우는 없었다. 당시 경을 뜻하는 서나, 마님을 뜻하는 마담이라는 명칭은 귀족에게만 국한된 특권이었다. 종종 피를 대가로 흘리고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공손한 편지는 상대의 신분과 관계없이 친애하는 귀하께의 뜻으로 Dear Sir, 오 마담으로 시작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상상의 질서가 정확히 어떻게 삶이라는 직물 속에 짜 넣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나 지면의 제약 때문에 우리는 겉핥기만으로 만족해야 하겠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조직화하는 질서가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된 요인은 세 가지다. 1. 상상의 질서는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상상의 질서는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지만 우리 주변의 물질적인 실제 세계 속에 짜아 넣어질 수 있다. 심지어 돌로 구현될 수도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인은 개인주의를 신봉한다. 모든 인간은 개인이며 그 가치는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개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눈부신 빛이 우리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선생과 부모는 아이들에게 같은 반 학생들이 놀리면 무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이니까. 이런 신화는 상상 속에서 뛰쳐나와 현대 건축에서 돌과 회반죽으로 구현된다. 현대 이상적인 집은 여러 개의 작은 방들로 나뉘어 있다. 어린이들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사적인 공간을 가져야 최대한의 자율권을 지니도록 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린이들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사적인 공간을 가져 최대한의 자율권을 지니도록 한다. 이런 사적인 방에는 거의 대부분 문이 달려 있다. 또한 어린이가 문을 닫고 잠그는 것을 관행어로 받아들이는 점이 많다. 심지어 부모도 노크를 하고 허락을 얻기 전에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 방은 아이의 취향대로 꾸며진다. 벽에는 록스타의 포스터가 붙어 있고 바닥에는 더러운 양말이 놓여 있다. 이런 공간에서 자라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의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밖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퍼져나온다고 말이다. 중세 귀족은 개인주의를 믿지 않았다. 사람의 가치는 사회적 위계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에 따라 결정되었다.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은 끔찍한 모욕이었다. 귀족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훌륭한 이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다짐해 두었다. 중세의 가치체계는 현대 개인주의가 그러하듯이 상상의 자리를 떠나 중세 성의 돌에 섞여 들어가 스스로 구현했다. 성에는 어린이 혹은 다른 누구라도 그 존재를 위한 개인의 방이 거의 없었다. 중세 남작의 10대 아이에게는 성 2층에 자기 방이 있지 않았다.
사자왕 리처드나 아서 왕의 포스터를 벽에 붙이고 부모가 열 수 없는 잠금 장치가 달린 문을 갖춘 방이 없었다. 아이는 큰 홀에서 다른 많은 젊은이들과 나란히 누워서 잤다. 그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할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사회적 위계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에 속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상상의 질서는 우리 욕망의 형태를 결정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삶을 규율하는 질서가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상 모든 사람은 기존의 상상의 질서 속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지배적인 신화에 의해 욕망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그 때문에 우리 개인의 욕망은 상상의 질서의 가장 중요한 방어물이다. 예컨대 오늘날 서구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욕망은 여러 세기에 걸쳐 존재해온 낭만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신화에 의해 형성되었다. 친구 사이에 충고할 때 흔히 마음 내킨 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은 이중 간첩으로서 당대의 지배적인 신화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마음 내킨 대로 하라는 권유 자체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은 19세기 낭만주의 신화와 20세기 소비주의 신화의 결합을 통해서였다. 이를테면 코카콜라사는 전 세계에서 다이어트 코크를 광고하면서 다이어트 코크, 기분 좋은 일을 하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사람들이 가장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여기는 것들조차 상상의 질서에 의해 프로그램된 것이다. 예컨대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다는 욕망, 흔한 욕망을 보자. 이런 욕망은 전혀 자연스럽지도 당연하지도 않다. 침팬지 알파 수컷은 권력을 이용해 이웃 침팬지 무리의 영토로 휴가 갈 생각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엘리트들은 피라미드를 짓고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재산을 썼지만 누구도 바빌론에 쇼핑하러 간다거나 페니키아에서 스키 휴가를 보낼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늘날 사람들이 휴가에 많은 돈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낭만주의적 소비지상주의를 진정으로 신봉하기 때문이다. 낭만주의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향해 스스로를 활짝 열어야 하고 다양한 관계들을 두루 맛보아야 하며 평소와 다른 요리를 시켜봐야 하고 다른 종류의 음악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이다. 이 모두를 실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반복된 일상과 친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먼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냄새와 취향과 규범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말이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이 어떻게 나의 시야를 넓히고 내 인생을 바꾸었는지 하는 낭만주의 신화를 되풀이해서 듣는다. 소비지상주의는 우리에게 행복해지려면 가능한 한 많은 재화와 용역을 소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뭔가 부족하다거나 올바르지 않다고 느낀다면 상품, 즉 자동차, 새옷, 유기농, 식품 등이나 서비스, 집안일, 관계요법, 요가 수업 등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한다. TV의 모든 광고는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진다고 말하는 또 하나의 작은 신화다. 다양성을 권하는 낭만주의는 소비지상주의와 꼭 들어맞는다. 양자의 결합은 현대 여행산업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무한한 경험의 시장을 탄생시켰다. 여행산업은 비행기표나 호텔 객실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판다. 파리는 도시가 아니고 인도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경험이다. 그것을 소비하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인간으로서 잠재력이 실현되고 더 행복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억만장자는 결혼 생활이 공경에 빠지면 아내를 데리고 파리로 값비싼 여행을 떠난다. 이 여행은 어떤 독립된 욕망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낭만주의적 소비지상주의에 대한 열렬한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부자는 관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바빌론으로 여행을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 아내가 항상 원하던 화로운 무덤을 건설했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엘리트처럼 대부분의 문화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피라미드 건설의 삶을 바쳤다. 문화에 따라 피라미드의 이름과 형태와
크기가 달라질 뿐이다. 피라미드는 수영장과 늘 푸른 잔디밭이 딸린 교회의 작은 집일 수도 있고 전망이 끝내주는 고급 맨션 꼭대기층일 수도 있다. 애초에 우리로 하여금 그 피라미드를 욕망하도록 만든 신화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3. 상상의 질서는 상호주관적이다. 설령 내가 초인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개인적 욕망을 상상의 질서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나는 한 개인에 불과하다. 상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면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에게 나와 협력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상상의 질서는 내 상상력 속에만 존재하는 주관적 질서가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상호주관적 질서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객관, 주관, 상호주관이란 용어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 객관적 현상은 인간의 의식이나 믿음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가령 방사능은 신화가 아니다. 방사능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기 오래전부터 방출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믿지 않았을 때도 위험했다. 방사능의 발견자 중에 한 사람인 마리 퀴리는 방사성 물질을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이것이 그녀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방사능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했다. 방사성 물질에 과다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치명적 질병이다. 주관이란 한 개인의 의식과 신념에 따라 존재하는 무엇이다. 해당 개인이 그의 신념을 바꾸면 주관은 사라지거나 변화한다. 많은 어린이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상 속 친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가상의 친구는 그 어린이의 주관적 의식 내에만 존재한다. 어린이가 어른이 되고 그 친구의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으면 가상의 친구는 점차 사라진다. 상호주관이란 많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을 연결하는 의사소통망 내에 존재하는 무엇이다. 단 한 명의 개인이 신념을 바꾸거나 죽는다고 해서 그에 따른 영향은 없지만 그물망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신념을 바꾼다면 상호주관적 현상은 변형되거나 사라진다. 상호주관적 현상이란 악의적인 사기나 하찮은 가식이 아니다. 방사능 같은 물리적 현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세상에 미친 영향은 지대할 수 있다.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인 중 다수가 상호주관적이다. 법, 돈, 신, 국가가 모두 그런 예다. 부조는 그 회사 CEO의 상상 속 친구가 아니다. 수백만 명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회사다. 그 CEO가 그 회사의 존재를 믿는 것은 임원들, 회사의 법률가들, 근처 사무실의 비서들, 은행의 출납 개원들, 주식거래소의 중개인들, 프랑스에서 호주까지 전 세계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딜러들 역시 그 존재를 믿기 때문이다. 만일 CEO 혼자서 믿음을 갑자기 버린다면 그는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달러와 인권, 미국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십억 명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 존재한다. 한 개인은 누구라도 그 존재를 위협할 수 없다. 만일 나 혼자 달러나 인권, 미국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건 전혀 중요치 않다. 이런 상상의 질서는 상호주관적이며 이를 변화시키려면 수십억 명의 의식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대규모 변화가 일어나려면 정당이나 이념운동 혹은 종교적 광신집단 같은 복잡한 기구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복잡한 기구를 만들자면 서로 모르는 많은 사람을 협력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런 일은 오로지 그들이 뭔가 신화를 공유하고 있을 때만 일어난다. 그러니 현존하는 가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면 그 대안이 되는 가상의 질서를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뿌조를 해체하려면 프랑스 법률 체계처럼 그보다 더 강력한 뭔가를 상상해야 하고 프랑스 법률 체계를 해체하려면 그보다 더 강력한 무엇, 예컨대 프랑스라는 국가를 상상해야 한다. 국가마저 해체하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할 것이다.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우리가 감옥 벽을 부수고 자유를 향해 달려나간다 해도 실상은 더 큰 감옥에 더 넓은 운동장을 향해 달려나갈 뿐일 것이다. 네, 좀 길게 이어져 있는 장이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이란 부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모리 과부하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독서 시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